어느 날 찬우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다.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 각자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 모임은 모두가 간만에 시간을 낸 만큼 기대가 컸다. 그래서 찬우는 일찌감치 집을 나서기로 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즐긴 후 그들은 한적한 카페로 장소를 옮겨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에 빠져있던 찬우는 각자 기창밖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늦은 밤 도시에 깔린 조명들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모임이 끝난 후 찬우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찬우가 탔던 버스는 자정이 넘자 마지막 종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찬우는 졸다가 깨어나 보니 이미 자신이 내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낯선 곳에 도착해 있었다. 이상한 촉감이 감돌았지만 찬우는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키며 버스에서 내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에서 찬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무지 익숙한 것 하나 없는 거리.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어플을 켰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찬우는 할 수 없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골목길을 따라 걷던 찬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찬우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찬우가 다시 걸음을 내딛자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다시 뒤돌아봐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찬우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망설이던 찬우는 다시 길을 걸으며 속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던 찬우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벅찰 정도로 뛰었지만 여전히 발자국 소리는 그를 따라왔다. 찬우는 끝없는 골목을 헤매다 이내 지쳐 허물어지듯 멈췄다. 주저앉아 헉헉거리던 찬우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였다. 그의 앞에 새하얀 얼굴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눈이 나타났다. 한치의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형체는 찬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찬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 순간 그 형체는 서서히 다가오며 손을 들었다. 창백한 손가락이 찬우의 뺨에 닿는 순간 찬우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찬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낡은 빈 집 안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아프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문득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오래된 집이었다. 찬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문이 크게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흑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들은 찬우를 둘러싸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찬우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몸 주위로 수많은 그림자가 춤을 추듯 어린 것 같았다. 찬우는 기운을 내어 외치려 했지만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이내 그들의 중얼거림이 점점 더 커지며 방 전체를 채웠다. 찬우의 시야는 흐려졌고 정신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찬우가 본 것은 그의 머리맡에 흑의를 입은 한 남자가 찬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는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찬우는 다시 길거리에서 깨어났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생각했지만 몸의 피로와 통증이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알려주었다. 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맞닥뜨린 그 흑의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의 중얼거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었을까? 정말로 그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찬우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었다. 찬우는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그날 밤부터 매일 밤마다 듣게 되는 그 중얼거림이 그의 잠을 방해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새겨진 낯선 글자들로 시작되는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찬우의 일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 미스터리와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꽤 낡은 아파트였고 엘리베이터도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누군가 이사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보이지 않는 짐을 옮긴다는 한밤중에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단지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갑자기 복도의 전구가 깜빡거리더니 곧 어두워졌다. 기분이 이상하게 찝찝해졌지만 피곤했던 터라 그냥 잊어버리고 잠을 자기로 했다. 침대에 누워 잠에 들려는 순간 복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지? 놀랐지만 별일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곧바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고 두려움이 스스로를 채웠다. 누군가가 내 문 앞에 있는 게 확실했다. 떡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심호흡을 하며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두렵고 이상한 기분이 엄습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도어 아이홀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생각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다시 소리가 들렸다. 떡.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심호흡을 더 깊게 하며 도어 아이홀을 통해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에 흰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깜짝 놀라기 충분했다. 눈을 깜빡이기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겁에 질려 끝내 나는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마지막 비용을 정리하던 중관이사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관리사는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몇 년 전 한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생명을 잃고 링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실종 체험이 아직도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즉시 이사를 마치고 그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지만 가끔 그 근처를 지나칠 때면 그 밤이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집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섬은 소문에 따르면 여름밤이 되면 유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유명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더 모험심에 불타올라 그 섬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섬에 가까워지자 긴장이 고조되었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섬에는 우리 외에도 몇몇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숙소에서 가까운 해변에서 바베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도 몇 잔씩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밤이 깊어갔지요. 그러던 중 친구 중 하나가 저 멀리 보이는 저것은 뭐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전날 밤에 봤던 이상한 것을 생각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은 섬을 돌아다니며 탐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섬의 중간에 있는 오래된 신사를 찾았습니다. 신사는 이끼로 덮인 돌계단과 낡은 목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서 섬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작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이 섬은 오래전 저주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밤이 되면 영혼들이 부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우리는 지난밤의 기이한 경험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갑자기 주위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희미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켜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옷이 찢긴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 차갑고도 비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의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녀는 멈칫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 함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로 숙소에서 밤을 보낼 때마다 누구의 장난질인 듯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정이 되자마자 방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며 무언가 우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함께 우리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처음 해변에서 봤던 여자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방을 빠져나와 달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어디서인가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빵 밖에서 지새우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든 짐을 챙겨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섬을 떠나기 전 우리는 문서에 적힌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 섬을 떠나는 자는 섬의 저주를 함께 가져갈 것이다. 이제 와서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하며 경험을 공유했지만 여전히 그 섬의 기이한 저주와 비밀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섬에 갈 계획이 있다면 꼭 조심하세요. 그 섬은 그저 아름다운 여름 휴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약 10년 전 한여름의 일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한적한 마을로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휴양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며 바베큐 파티도 하고 낮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공포썰을 듣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꽤 늦은 시각이었고 조용한 마을 속에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한참 전에 이 마을을 방문했던 한 무용담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이 마을에 오래된 어벤던드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분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모두가 조용히 그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쯤에 지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히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각했지. 그런데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이 되면 누구도 없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게다가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매일같이 들리곤 했대. 우리가 뭔가 하며 웃어 넘길 틈도 없이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서 살았지. 딸은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고 딸의 친구들은 배시시하며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 너네 집 아파트 귀신 나온다며? 그때마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 우리 집에 귀신이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날이 많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어.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저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교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버지는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확인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 결국 가족은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지. 여기서 이야기는 끝날 줄 알았으나 친구는 좀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그 아버지가 미쳤다고 해. 떠나기 전밤 그는 부엌 칼을 들고 아내와 딸을 그리고 자신도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아파트는 빈 건물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 아직도 그 가족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모닥불 속 장작이 튀는 소리에 모두 잠시의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차례차례로 자신의 경험담이나 듣고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더 개인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 사실 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끼린 그냥 그런 게 아니니까 할만하겠지. 고등학생 때였어. 우리 집은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에 있어서 주위가 조용했어. 어느 날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복도 저 끝에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야. 그녀는 멍하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 소름이 끼쳤어. 어떻게 해도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내 몸은 마치 빙판에서 굳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 발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오는데 귀에 가득 울려 퍼졌지.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슬픔이 나를 감싸왔어.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는데 눈을 뜨니 아무것도 없는 복도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는 그 여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 아마도 그 여자의 혼령이 아직도 그 집을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모두들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내심겁에 질렸음을 느꼈으나 그냥 즐거운 이야기일 뿐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다시는 그런 공포 이야기를 나눌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여름밤이 되면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오르며 다시금 오싹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들은 공포 썰은 오늘날까지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